여러분, 저 좀 이상한 건가요? 2026년 5월 6일, 그날 뉴스 보셨죠? 코스피가 드디어 7천을 뚫었다고, 대한민국 증시 역사가 새로 쓰였다고,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잖아요. TV에서는 앵커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꿈의 7,000피 시대가 열렸습니다를 외치고, 증권사 유튜브마다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는 영상이 쏟아졌거든요. 근데요, 그날 저녁에 제 주변 사람들 반응이 딱 두 가지로 갈렸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고 있어서 나 오늘 대박 났다고 웃는 사람 한 명.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전부 이 말을 했거든요. 지수는 7천이라는데 왜 내 계좌는 마이너스야? 저도 그 10명 중 하나였거든요. 코스피는 하루 만에 6% 넘게 뛰었는데 제가 들고 있던 종목은 꿈쩍도 안 했어요. 아니, 오히려 빠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뭔가 잘못된 종목을 고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그날 코스피 시장에서 실제로 오른 종목이 197개였고 내려간 종목은 673개였어요. 잠깐만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데 시장에서 팔리는 종목 3개 중 무려 2개 이상이 그날 하락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얘기를 오늘 제대로 파헤쳐 드리려고 해요. 코스피 7천 시대에 왜 대부분의 개미들은 웃지 못하는지, 그리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딱 그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근데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걸 알아야 해요. 외국인이 대체 누구냐? 이 얘기부터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외국인이 오늘 얼마 샀다, 팔았다 이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막연하게 해외에 사는 부자들이 한국 주식 사고 파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좀 달라요.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된 기관들이에요.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뱅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 싱가포르 국부펀드 같은 데들이죠. 이 친구들은 단순히 삼성전자 오를 것 같으니까 사자가 아니라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의 주식시장을 동시에 보면서 어디에 돈을 넣을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한국 주식은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에요. 5월 6일, 그날을 한번 보면 딱 나와요.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만에 4% 넘게 급등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1% 넘게 올랐거든요. 글로벌 반도체 훈풍이 불어온 거예요. 그 신호를 포착한 외국인들이 한국 반도체주에 1조 원 넘게 몰아넣었고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만 12% 넘게, SK 하이닉스가 9%대 상승을 기록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통째로 끌어올린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외국인들 처음부터 오래 들고 있을 생각이었을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요, 그로부터 불과 사흘 뒤에 외국인이 7조 원을 순매도했거든요. 7조 원이요? 그날 개인이 8조 원 넘게 받아내면서 간신히 지수를 버텼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증시는 유리한 타이밍에 들어와서 수익이 났을 때 빠르게 나오는 시장이에요. 이들은 한국 개미들이 열심히 매수하는 그 물량을 받으면서 수익을 확정하고 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백화점 세일이 열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새벽 일찍 와서 가장 좋은 물건을 싸게 집어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집에서 쓰려고 산 게 아니에요. 가격이 오르면 바로 팔 생각으로 집어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오늘 세일이래요라는 소식 듣고 달려온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파는 거죠. 그 나중에 달려온 사람이 바로 우리 개미들이에요. 이 구조가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요, 여기서 이상한 일이 또 벌어져요. 외국인만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국내 기관들도 그날 팔았어요. 5천억 원 넘게요. 기관은 우리나라 국민들 돈을 굴리는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지수가 그렇게 오르는 날에 팔았냐고요? 한 중견 자산운용사 운용본부장이 그날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의 상승은 멜트업 국면이라는 판단하에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고 국내 다른 기관들의 판단도 비슷한 것 같다. 멜트업이라는 말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실제 가치보다 심리적 과열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현상이에요. 즉, 기관들 눈에는 코스피 7천이 진짜 실력이 아니라 열기에 취한 거품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파는 쪽을 선택했고요. 이게 얼마나 소름 돋는 상황인지 아세요? 전문가들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어요. 그 짐을 받아든 게 빚내서 지금 안 사면 손해라고 뛰어든 개미들이었고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1년 동학개미 운동 때도 이 구조는 정확히 반복됐거든요. 근데요, 진짜 무서운 얘기는 이제부터예요. 지수가 올라도 내 주식이 빠지는 이유. 이 단순한 질문 하나에 우리 개미들이 수십 년 동안 당해온 함정의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답을 드릴게요. 지수는 올랐는데 내 주식은 왜 빠졌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코스피 7천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만든 숫자예요. 나머지 673개 종목은 그날 구경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풀어드릴게요. 코스피 지수라는 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세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덩치 큰 회사가 오르면 지수가 팍 올라가고
작은 회사들이 아무리 빠져도 지수에는 티가 거의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코스피에서 가장 덩치 큰 회사 두 개가 누구냐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예요. 이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5월 6일 그날 삼성전자가 장 초반 12% 넘게 급등했어요. SK 하이닉스도 9%대를 찍었고요. 이 두 종목이 폭발하니까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6% 넘게 뛴 거예요. 지수만 보면 모든 주식이 다 오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상은요. 그날 오른 종목이 197개고 빠진 종목은 673개였어요. 숫자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 10명 중에 7명 가까이는 그날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뉴스에서는 사상 최고치 축제 분위기라고 하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10명 중 7명이 마이너스를 보고 앉아 있었던 거죠. 이걸 증권가에서는 압축 상승이라고 불러요. 지수는 하늘 높이 치솟는데 그 혜택이 소수의 대형주에만 집중되고 나머지 중소형주들은 소외되는 현상이에요. 이게 왜 무서우냐면요. 개미 투자자 대부분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를 많이 들고 있거든요. 대형주는 주가가 비싸서 소액으로 많이 사기 어렵고 상승 탄력도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니까 더 빨리 오를 것 같은 중소형 성장주에 눈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그 선택이 개미를 가장 아프게 하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코스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코스피가 7천을 찍던 그날 코스닥은 어땠는지 아세요? 코스닥은 오히려 빠졌어요. 약 0.5% 하락이었는데 이것도 지수 숫자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래요. 코스닥에서 오른 종목이 400여 개, 내려간 종목이 1200개 이상이었어요.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3배가 넘는 거예요. 코스닥을 주로 거래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시죠?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그것도 상대적으로 자금 규모가 작아서 코스피 대형주보다 코스닥 종목에 더 많이 몰려있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역사적인 7천 돌파로 온 나라가 들썩이던 그날 코스닥 개미들은 박탈감에 울상을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날 올라온 글들이 딱 이 두 가지였어요. 삼전닉스 나만 없어. 내가 팔고 나서 30%가 올랐다. 이 두 문장에 그날 개미들의 감정이 다 담겨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소외감, 다른 한쪽에서는 후회와 자책이에요. 그리고 이 감정들이 가장 위험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소외감과 후회를 동시에 느끼면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투자를 시작하게 돼 있거든요. 나도 지금 당장 사야 해. 이러다 더 오르면 진짜 못한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가장 위험한 구간에 진입한 거예요. 여기서 잠깐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삼성전자가 2020년에 최저점 35,000원대였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뉴스에서 삼성전자 이래서 망했다는 기사가 쏟아질 때 과연 주식을 산 개미가 얼마나 됐을까요? 반대로 2021년에 삼성전자가 9만 원을 돌파하고 앞으로 15만 전자 간다는 유튜브가 쏟아질 때 삼성전자를 비싸게 산 개미들은 얼마나 됐을까요? 인간의 심리가 원래 이래요. 쌀 때는 무서워서 못 사고 비쌀 때는 소외감 때문에 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 때예요. 코스피 7천 시대에 B2 규모가 36조를 넘어섰거든요. 투자자 예탁금은 137조에 육박하고 있고요.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역사가 이 숫자들에게 어떤 결말을 선물했는지 그걸 지금 바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는 걸 여러분도 이미 어디선가 경험하셨을 테니까요. B2 36조. 이 숫자가 왜 무서운지 말씀드릴게요. B2라는 게 뭐냐면요. 본인 돈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신용거래라고도 하죠. 예를 들어 내 돈이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어치 주식을 사고 싶다면 1,000만 원을 증권사에서 빌리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2배로 늘어나죠. 근데 반대로 주가가 내리면 손실도 2배가 되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증권사에서 강제로 팔아버려요. 이걸 반대매매라고 하는데 내가 동의 안 해도 그냥 팔려나가는 거예요. 2026년 5월 현재 이 B2 규모가 36조를 넘어섰어요.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숫자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시점들을 역사에서 찾아보면 항상 같은 결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2021년 코스피가 3,300 고점을 찍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B2가 역대 최고였어요.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열정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었고 인터넷에는 주식 안 하면 바보라는 말이 돌았죠.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인 2022년에 코스피는 2,000선 아래로 떨어졌어요. 3,300에서 2,000 이하까지 거의 40% 가까이 빠진 거예요. B2로 들어간 분들 중 상당수가 반대 매매로 강제 청산을 당했고 원금을 다 날리고도 빚이 남은 분들이 생겼어요.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인터넷 관련 주식이라면 뭐든 올랐거든요. 디지털 시대에 인터넷 주식 안 사면 시대에 뒤처진다는 말이 돌았어요. 빚내서 투자하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죠. 그리고 버블이 꺼지면서 나스닥이 78% 폭락했어요. 코스피도 함께 무너졌고요. 그때 B2로 들어갔던 분들 중 많은 분이 전 재산을 잃었어요.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심리는 20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남들이 돈 버는 걸 보면 나도 빨리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생겨요. 이 심리가 B2를 부르고 B2가 거품을 키우고 거품이 터지면 가장 먼저 당하는 게 B2로 들어간 개미들이에요. 지금 한국 최고의 투자구루라 불리는 분들조차 경고를 하고 있어요. 마이클 버리라고 아세요? 2008년 금융위기를 미리 예측해서 공매도로 엄청난 수익을 낸 투자자인데 빅쇼트라는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에요. 이분이 지금의 반도체 상승장이 2000년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고 경고했거든요. 물론 한 사람의 의견이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고가 나온다는 사실 자체를 그냥 흘려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에서 개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가야 하냐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시장은 계속 존재하고 기회는 항상 있거든요. 다만 그 기회를 잡는 방법이 있고 당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외국인 기관의 수급 흐름을 읽고 개미가 살아남는 실전 전략이에요. 첫 번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는 종목을 주목하세요. 외국인 혼자 사는 건 언제 팔지 모르는 단기 포지션일 수 있어요. 기관 혼자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같은 종목을 순매수할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이건 단순한 단기 베팅이 아니라 그 종목에 뭔가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신호거든요. 실적이 좋거나 업황이 좋거나 저평가돼 있거나 그 신호를 개미가 먼저 포착하는 거예요. 각 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종목을 따로 볼 수 있는 화면이 있어요. 이걸 매일 아침 한 번씩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어떤 종목에 큰 손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지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두 번째, 지수가 아니라 수급 방향을 보세요. 코스피가 몇 포인트냐보다 중요한 게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사고 있냐, 팔고 있냐예요. 지수가 올라도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1조 원 사고 사흘 뒤에 7조 원에 판 거잖아요. 이 흐름을 미리 감지하면 적어도 상투에서 들어가는 실수는 막을 수 있어요.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데이터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매일 무료로 공개하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외국인이 사흘 이상 연속으로 파는 종목은 당분간 피하고 반대로 꾸준히 사모으는 종목은 관심 목록에 올려두시는 거예요. 세 번째, 빚은 절대 쓰지 마세요. 이건 원칙이에요. 협상의 여지가 없는 원칙이에요. 내가 틀렸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B2는 그 버티는 힘을 처음부터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가가 잠깐 빠질 때 더 살 수 있는 여유, 기다릴 수 있는 시간. 이게 개미의 유일한 무기인데 빚을 쓰면 그 무기가 사라져요. 강제 반대 매매가 발동되는 순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장 손해보는 타이밍에 팔아야 하거든요. 지금 36조 B2 중에 상당 부분이 코스피가 지금보다 20%만 빠져도 반대 매매 물량으로 쏟아질 수 있어요. 그 물량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지수 하락이 가속화되고 그게 또 반대 매매를 유발하고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적어도 그 도미노의 첫 번째 패는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요, 이 3가지 원칙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있거든요. 실천피 시대의 개미가 진짜로 살아남으려면 단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사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지만 시장이 달아오를수록 가장 먼저 잊어버리게 되는 바로 그것이기도 해요. 7000P 시대에 개미가 살아남는 단 하나의 방법. 그게 뭐냐고요? 내가 왜 이 주식을 사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죠?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당장 본인 계좌에 들어있는 종목을 꺼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주식을 샀나?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고 올해 얼마를 벌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주가가 그 가치 대비 싼지 비싼지 이걸 한 문장으로도 설명을 못 하신다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까운 거예요. 지금 코스피 7000 시대의 시장에 뛰어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 질문에 답을 못해요. 그냥 유튜브에서 누가 추천했으니까, 주변에서 다들 샀다니까, 지수가 오르고 있으니까. 이 3가지 이유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3가지 이유는 주가가 빠지는 순간 전부 사라져요. 유튜버는 이미 팔았고 주변 사람들도 겁먹고 팔고 있고 지수는 하락 중이니까요. 그때 남는 건 손실 뿐이에요. 반면에 내가 왜 이 주식을 샀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달라요. 주가가 빠져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내가 산 이유가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더 싸게 살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게 워런 버핏이 수십 년 동안 해온 방식이고 피터 린치가 강조한 방식이에요. 거창한 투자 기법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는 회사에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가격에 내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거예요. 코스피가 7000이든 8000이든 9000 원칙 하나만 지키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도 무너지지 않아요. 물론 저도 알아요.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주변에서 다들 돈 벌었다는 얘기 들리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 계좌가 빨간불 켜지면 손이 떨리고 뉴스에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 나오면 심장이 조여드는 거. 저도 똑같이 느끼거든요.
인간이니까요. 근데요, 그 감정이 드는 순간이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정리하면 이래요. 코스피 7천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만든 숫자예요. 외국인과 기관은 그 숫자를 이용해서 이미 수익을 챙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미가 짐을 받아드는 구조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이 구조를 알고 나면 시장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지수 숫자에 흥분하는 게 아니라 수급 흐름을 보게 되거든요. 뉴스 헤드라인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산 이유가 아직 유효한지를 확인하게 되거든요. 빚내서 뛰어드는 게 아니라 내 여유 자금 안에서 천천히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게 개미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화려하지 않지만 이 방법이 결국 10년 뒤에도 계좌를 지키는 방법이거든요. 앞으로도 한국 주식시장의 진짜 흐름, 외국인과 기관이 숨기고 싶은 수급의 비밀, 개미가 절대로 당하지 않는 실전 전략을 계속 다뤄드릴 거예요. 이런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